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너무 내부가 문란하니까 이제 그 권위주의적 말하자면 이제 그 지배 권력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버린 거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자, 그러면 유신일 이런 일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가가 따르죠. 당연히 정신적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질서 지정학의 급변 사태, 그다음 미국의 타락, 그리고 무슬림 석유 패권 체제, 이런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비상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평화 통일하겠다라는 쇼를 부려가지고 헌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오히려 반공으로 돌아버렸죠. 반전을 일으켜버린다고 확. 그러니까 김일성이 내다봐야 당한 거예요. 저게.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한 그 딜 폭합판에 칩으로 사용된 사건이라고요. 저게. 이거는 우남 이승만이 미국과 딜에서 한미동맹 따내려고 휴전 반대하고 반공포로 석방을 칩으로 사용한 거랑 똑같은 그런 유사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게 비상한 방식이잖아요. 비상하다는 방식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기기묘묘한 변칙적 방법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변칙적 방법을 쓰면 후유증이 따라요. 가장 중요한 후유증이 뭐냐? 6.25 체험 속에 뭐가 숨어 있냐? 빨갱이가 내려와서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물리쳤다. 6.25는 딱 그거예요. 근데 빨갱이가 내려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죠. 같은 마을 사람 유지라고 배웠다고 장사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철사줄로 묶어다가 나무에다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거기다 돌 던지게 만들고 거기 인민재판 처형하라 라고 처형하라 저 반동분자 처형하라라고 외치게 만들고 안 외치면은 눈총 주고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싫다고 총에 들은 거예요. 그걸 싫다고. 왜냐 6.25 오기 전에 이미 그 경험이 쫙 여기에 전달이 됐어요.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십만 명, 100여만 명이 남하를 했거든. 북한 사람들이. 이 100만 명이 전부 반공 전도사고 반공 교육자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김일성 체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생생하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증언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걔들 체제에서는 개인 존중이 없어. 개인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야. 피바다야. 지들 꼴리는 대로 피바다 만드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거꾸로 우리는 거기까지 해서 총 들고 싸웠어. 그럼 거꾸로 야 그러면 우리가 개인 존중에 이르는 길이 뭐냐? 현대 문명 속에서. 이거가 6.25라는 비극적 경험이 우리한테 내놓은 숙제예요. 우리는 개인 존중을 위해서 싸웠어. 오케이? 왜냐? 쟤들이 개인을 완전히 말살하고 피바다 만들려니까 대항해서 싸웠어. 안 죽으려고.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 상태에서 그럼 개인 존중에 이르는 길이 뭐야? 그 진실 존중밖에 없거든. 개인 존엄에 이르는 길이 뭐야? 개인 존엄에 이르는 길이. 진실 존중밖에 없거든요. 개인 존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진실 존중이다. 라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유신 때부터 막힌 거예요. 그 후유증이 있다고요. 그러나 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박정희 책임이냐? 아 유신 때는 박정희 책임이지. 그러나 그 책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살아나가야 되니까 닥치고 생존해야 되고 닥치고 자립경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유신이 언제 죽은 언제 때 일인데 반세기 전 일이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지 40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 이거예요. 40년 전일 40년 이후까지 다 그 사람 책임이야 라고 물을 거냐 이거지. 박정희 이후 포스트박 40년 세월 동안 우리 뭐 했냐 이거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제 나이가 나이 60인데. 다시 말하자면 유신 이후에 우리 상류층 제도권 유신 이후 반세기에 걸쳐서 유신을 72년 잡으면 지금 47년 거의 반세기거든요. 또 박정희 서거 이후를 기준으로 잡으면 40년이에요. 우리는 닥치고 풍요, 닥치고 생존을 거쳐가지고 닥치고 풍요, 닥치고 생존 이게 이제 이게 전두환 때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 85년부터는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바나나 먹을 만하게 됐어요. 이제 외환위기에 더 안 몰리게 됐다고요. 그때부터는.
그 저기 IMF는 YS가 개판을 쳐가지고 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닥치고 풍요, 닥치고 생존, 닥치고 자립경제 이거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정신머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 살면 다 돼. 잘 살면 다 돼. 잘 살아보자가 잘 살면 다 돼요. 물질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그러면 이제 지식인들한테 야, 뭐 너희 진실 좀 얘기 좀 해봐. 진실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아, 대세가 최고지. 대세 따라서 가야지. 보신해야지. 인맥, 항맥, 혈연, 커넥션. 아, 그렇게 해서 진실이 결정되는 거지. 진실이라는 게 어디 존재나 해? 이런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식층과 상류층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거죠. 표류해서. 그래서 그게 2017년 겨울에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으로 갔고 지금 2019년 겨울에 오는 지금 저 유승민의 저 뻔뻔한 말대로 탄핵을 묻고 가자까지 된 거죠. 2016년 겨울에 탄핵으로 갔고 2019년 겨울 3년 지난 지금 탄핵 묻고 가자라고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 탄핵을 묻고서 그 소리죠. 유승민 씨한테 다시 물을게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게 뭐야? 탄핵 제대로 까고 가야지. 강이 어떤지 알아야 그 강을 건널 거 아니야. 아주 뻔뻔한 얘기죠. 자, 이런 유신 이후에 지금 이 물질주의, 기능주의, 이 대세주의, 그 다음에 잘 살면 다 돼주의 이런 그 풍조가 유신 때 뿌리를 박았는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잡초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당연히 어떤 마이너스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걸 40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기는커녕 그 잡초 뿌리보다 더 지독한 독초 더미가 생긴 거 아니에요. 독초 더미가. 종북 친북 간첩망이. 그런 상태에서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은 완전히 물질주의 기능주의로 40년 동안 표류하고 매몰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재인의 소위 평화헌법, 지방분권헌법 개헌 시도를 보고 있으면 아,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수법인데 이거죠. 북한을 내세워서 저걸 가잖아요.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개헌할 때 북한을 내세워서 갔어요. 북한과의 평화를 내세워서 유신 개헌을 갔다고요. 문재인도 북한과의 평화를 내세워서 개헌이라고 불리는 개악을 가려고 하고 있어 왔죠. 근데 박정희는 아까도 말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 아주 비상한 그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 국제 질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퍽 하고 북한과 손잡는 척 하다가 목표 달성한 다음엔 쫙 끌어가지고 반공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죠. 문재인은. 북한과 손잡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손을 진짜 잡으려고 막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를 해체하는 거죠. 무슨 분권 자체가 선이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곳에 다니다 보면 분권이 선인 것처럼 되는데 분권 그렇게 좋아해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냐? 아파트 단지, 분권하면 동, 분권하면 호, 분권하면 방. 그럼 방마다 이제 애들이 써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백모공화국으로 공화국입니다. 출입하실 때는 입국 사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출입은 본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선언해 놓을 수 있다니까 방문 앞에. 그 분권이네. 세상에 어떤 세상도요. 이렇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다 까고 나면 기독교인들 다 까고 나면 뭐냐. 절대적 가치. 구원이네. 세속언어로 말하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깨달음. 세속언어로 말하면 개인 존엄 그게. 세속언어로는 그걸 개인 존엄이라 그래요. 절대적 가치라는 건 별로 없다고요. 세상에. 몇 개 안 돼요. 지방분권이 절대적 가치라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게 분권이 있으면 집중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분권과 집중을 어떻게 하냐. 아니 군사학에서 분산과 기동 아니에요. 기동은 분산, 기동, 집중. 그러니까 분산을 했으면 집중을 하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분산할 때 분산하고 이래야 세상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분권을 얘기하면 중앙 집중은 뭘 중앙 집중하고 분권은 뭘 하겠다. 분권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분권 자체가 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물학적 비유를 들어줄게요. 인간의 항문이 좁혀지는 거 열리는 걸 길항작용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항문이 좁혀지는 게 선이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변비로 다 죽어요. 만약에 항문이 열려지는 게 선이다. 그래서 항문 열고 다니는 걸 전부 수련을 하고 수술을 해. 그럼 모든 인류는 다 기저귀 차고 다녀요. 좁힐 때 좁히고 열 때 열어야 배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일이 그런 거거든요. 분산이 있으면 집중이 있어야 되고 집중이 있었으면 분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 집중하고 어느 때 분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분산 자체가 선이라고 떠들잖아 쟤들은. 그건 뭐냐 의도가 뭐냐 대한민국 자체를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하겠다는 거죠. 약체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약체화시켜서 그 다음엔 딱 뭐가 붙냐 김일성 영생교 받들어서 평화를 이루자. 즉 김일성 영생교를 받들어 평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선인 듯이 얘기하잖아. 아니 지금 상대가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인데 그걸 친화적으로 느끼게 만들잖아. 송영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2018년 10월 달에. 저 사람 나 굉장히 색깔 진하다고 봐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은 가족주의적 사회. 북한의 그 선전 체계를 합리화시켜주는 발언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북한 선전 체계 보면 어버이 수령의 품, 어버이 수령. 그래서 이 정신적 물질적 가부장의 핵심으로 정신적 아버지 하나님처럼 어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적 그 이미지를 쓴다고요. 그 가부장적 이미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가족주의적 사회. 송영길 씨, 당신 아버지는 당신 먹을 거 다 뺏고 당신 굶겨 죽이고 당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그런 아버지인가? 당신네 가족은 그래? 그게 가족주의야? 어떤 가족주의길래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찢어 죽이고 지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암살해? 그리고 어떤 가족이길래 2,500만 주민 자기의 아이들을 지금 굶기고 아사시키고 사형시키고 학대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당신네 집안 내래 그렇지 않잖아. 거기 고흥송씨는데 집안 벌쪽이 뻐젓해요 다. 당신 집안에서 가족이 뭔가를 좀 더 배우라고. 당신네 가족 굉장히 좋구만. 그래서 그 가족의 개념을 갖고 북한을 보면 북한은 가증스러운 가부장, 짝퉁 가부장, 짝퉁 가족주의를 내세운 대량학살 사교체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빨대가 없어서 거기를 빠냐고. 참 황당한 거예요. 대한민국 야권의 주요 인사란 자가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북한의 세뇌 체계를 합리화시켜주는 발언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김일성 영생교를 받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 송영길이 그렇게 선전해 주듯이. 저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 체계가 가부장주의, 가족주의 언어를 쓰거든요. 그걸 받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 송영길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걸 인정해 주고 거기에 친화감을 느끼고 이게 선이라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북한 가족주의적인다니까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럼 일리가 있고 친화감을 느낄 거예요. 이게 송영길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송영길의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쟤들이 저수법을 쓰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대한민국 중앙정부 해체시켜서 무력화시켜놓고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친화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러면 결국 결과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들어서 김일성 영생교에 가져다 바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고든창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고 생각한다. 근데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가 갖다 바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반도 전체가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으로 가죠.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의 제1도련 구상이 현실화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과는 독도 인근을 통해 독도 인근에서 대한해협까지로 고선으로 해서 중국 영향권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비행기 출동시키면 독도 위까지 오잖아요. 거기가 자기들 제1도련 그 라인이다 이거요.
자, 그럼 문재인과 박정희의 유사성은 뭐냐? 김일성 영생교와의 평화 통일을 선전하면서 헌법을 바꿨거나 헌법을 바꿀 걸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어요. 본질적 차이는 뭐냐? 첫째,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박정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미국이 대한민국을 내다 버리려고 그러고 미국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중국을 끼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 석유 패권이 무지막지하게 등장하고 있어서 미국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아래서 이 미국의 참 기침 한 번에 감기 폐렴 걸리게 생겨먹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박정희한테는 그게 배경이라고요. 문재인한테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한테는 뭐냐.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약화 해체시키고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친화감을 느끼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배경이라고 봐요. 배경 목적이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전이 없죠. 문재인은.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고 박정희는 미국 야, 너 진짜 우리 버릴 거야? 아, 오케이. 내가 그럼 쟤랑 직접 손잡아 임마. 네가 우리 버리는 거 안 기다릴 거야 임마. 그러고 나서 유신헌법 저지른 다음에는 미국 딱 발목 잡아놓고서는 180도 방향선에서 반공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유사한데 완전히 저건 배경, 목적, 그 다음에 반전 이런 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문재인은 악질 짝퉁 제자다. 박정희의. 평화통일을 팔아먹는 것만 배웠지 왜 그런 변칙적인 수단을 써야 됐었는지, 왜 그런 변칙적인 수단을 통해서 뭐를 달성하고자 했는지, 또 그 달성을 했는지, 그걸 그 다음에 그런 변칙적인 수단이 가지는 그런 문제를 다시 180도 방향 돌려서 반공으로 가는지 이런 데선 다 다른 거예요. 무늬만 제자예요. 악질 짝퉁 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유신과 6.25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는데 결국 이걸 우리가 뭐라고 포장할 수 있냐. 미완의 자유혁명입니다. 그래서 유신도 다시 해석해야 되고 6.25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문화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을 했고 6.25 남침 격퇴를 이끌었습니다. 박정희는 이게 박정희 시대가 이게 대한민국이 망할 상태예요. 이게 그 조건이. 그 죽을 자리에서 풍요를 달성해내고 그 풍요를 달성해낸 그 방법론, 메서돌로지 그게 뭐냐. 세계 시장을 활용해서 경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 메서돌로지거든요. 그걸 증명을 해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 그 공산당 상층부가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폐쇄해서 죽의 장막, 대나무 장막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 일이 아니라 미국이 러브콜 보냈는데 미국 잘 구슬려 가지고 우리가 세계시장 속에서 물건 만들어 팔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우리 공산당 지배계급이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변신을 한 거 아니에요. 부패한 내부식민지 국가자본주의의 지배계급으로 혁명 공산당원들이 변신을 한 거라고요. 베트남도 똑같고. 베트남은 눈앞에 떡 때문에 변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변신을 해서 막 힘차게 나가니까 그냥 공산혁명 유지한답시고 문 닫아 걸고 세계 경제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유지하다가는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중국에 먹힐 것 같으니까 미국하고 전쟁했고 미국 그 고엽제 수백만 피해자 있고 이런 건 다 묻어버리고 문 활짝 열고 친미국가로 확 돌아버렸죠. 그게 80년대 초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다 보면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차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동구가 차용을 했고 그걸 소련이 차용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로요. 최소한 한 두세 개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선 첫째, 스탈린 모택동이 주도하는 국제공산권의 군사팽창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도 국민이 각성하고 단결하면 막아낼 수 있다. 이걸 증명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증명했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도 세계 시장을 활용해서 급속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최소한 두 개 증명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완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자기 민족의 절반을 노예 혹은 준노예 상태로 착취해온 황당한 놈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저희가 1894년에 노예제가 없어졌어요. 실제적 사회적 관행으로는 일제시대 한 1920년경에야 노예제가 없어졌어요. 근데 노비만 노예냐고요. 기생, 백정 이런 8천에 해당하는 건 다 노예나 다름없는 인간이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자기 같은 민족을 상대로 이렇게 혹독한 노예제 착취를 한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이 징글징글 맞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먼 세월도 아니에요. 불과 100년 전까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식층이라는 것들, 이 지도층, 상류층이라는 것들 좀 문란하고 무식하고 이거 놀랄 일 아닙니다. 이거 다 아전나부랭의 근성들이에요. 다 성리학 탈레반 근성이에요. 까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 번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의 절반을 가장 잔인한 방식, 노예냐 아니냐는 암컷 노예가 낳았으면 노예니라. 그 씨앗이 누구였던 상관없느니라. 노비종무법. 이런 노예제도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암컷 노예가 난 거는 노예다. 그리고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 8천이 있었고 8가지 천민. 이게 인구의 절반이에요. 불과 100년 전까지. 갑오경장 기준으로 인심 좀 써주면 불과 130년 전까지, 120년 전까지, 125년 전까지. 갑오경장은 친일파가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밀어붙여서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민족도 전 세계에서 영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건강성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저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완의 자유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나 이런 거 세계관을 다시 살펴보면 그 6.25에 숨어 있는 인간관은 뭐냐면요. 6.25는 뭐냐면 개인 존엄을 파괴하는 그 공산 침략에 대해서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운 게 6.25예요. 그러면 숨어있는 화두는 뭐겠어요? 그건 전쟁 때고 혁명 때고. 숨어있는 화두는 그럼 개인 존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뭐야? 이게 6.25에 숨어있는 화두예요. 이제 그 화두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두의 답은 뭐냐? 진실 존중 외에는 개인 존엄에 도달할 길이 없다.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을 위해서는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이게 6.25에서 끄집어내는 화두라고요. 제가 왜 6.25까지 갈 수밖에 없냐? 유신을 까다 보면 6.25까지 가는 거라고요. 저게 분단과 관련된 평화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신 이 47주년이죠. 이제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미완의 자유혁명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이번 내일 모레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 대한문 서울시청에서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그 집회가 있습니다. 조국은 갔다. 다음은 문재인.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 집회는 매주 이어지고요. 국번 집회죠. 매주 이어지고 11월 9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시민동맹 출범 보고대회가 겸해져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핵심 운동가들이 참여하고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모가 같이 겸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선본 또 자유시민본부, 이게 심판연대의 새 이름이죠. 또 세뇌탈출 보시는 분들, 이분들께서는 저기 대한문에서 덕수궁 담벽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부스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 부스 중에 하나에 저희 그 깃발을 걸 테니까 플래카드를 걸어요.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세뇌탈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오시면은 다 정다운 동지들 얼굴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날 뵙고요. 집회에서는 토요일 날 뵙고요. 또 세뇌탈출에서는 내일 또 조경설전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